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노후 준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 후 10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저축도 했고 연금도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돈 쓰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큰돈이 날아가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무너뜨리는 거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지출 습관이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 파산을 부르는 4가지 치명적인 돈 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는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노후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카드 할부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드 할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습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달 여유가 없네. 그런데 TV는 지금 사야 할 것 같은데 12개월 무이자 할부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니까 괜찮겠지?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감당할 만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생각합니다. 휴대폰이 너무 오래됐네. 요즘 나온 신제품으로 바꿔야겠어. 24개월 할부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네. 이 정도야 뭐. 그리고 또 다음 달 여행 가려면 경비가 좀 드는데 6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여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카드 할부로 나가는 돈이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 비용도 할부로 결제하고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생기면 또 할부,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도 할부, 심지어 병원비까지 할부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아니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카드값만 해도 100만 원, 1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정작 내 통장에 남는 건 얼마 안 되죠. 생활비, 공과금, 식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할 여력은커녕 다음 달 카드값 걱정만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할부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이 정도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할부를 끌고 있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는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 달에 감당 가능한가? 만 따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매달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카드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무려 8개의 할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휴대폰, 노트북, 여행 경비, 명절 선물, 안경, 치과 치료비까지 각각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지만 합치면 월 120만 원이 카드 할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120만 원이 할부로 나가고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하면 저축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할부가 끝나갈 즈음이면 또 새로운 필요가 생겨서 다시 할부를 시작한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할부의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할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자도 안 내는데요. 맞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미래에 내 돈을 미리 쓰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짜리 TV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산다는 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8만 3천 원씩 내 월급이나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 예를 들면 비상금 마련, 건강검진,
보험료 납부 같은 것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갚으면 되지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시기에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들어오니까요. 할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그림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할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내가 끌고 있는 모든 할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종이든 엑셀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모든 할부를 적고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할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게 정말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몇 달 저축해서 일시불로 살 수 있는가? 물론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필요와 원함을 혼동합니다. 편해서 쓰던 카드 할부가 어느새 내 노후를 저당 잡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한 달 할부금이 아니라 전체 할부 금액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부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몇 년 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도한 자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돕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부모가 할 수 있을 때 해줘야지. 나중에는 못 해주잖아. 우리 세대보다 요즘 애들이 더 힘든 것 같아. 집값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고. 이런 생각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은데 그게 내 노후를 희생하는 선까지 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 후에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대주고 몇 년 후 집을 산다고 하면 또 목돈을 보태주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 자금을 대주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부모님의 통장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작은 아들 집 살 때 7천만 원, 딸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 다 큰 자식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그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면서 여유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자녀들에게 다시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던 부모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 부부가 가장 후회했던 건 뭘까요? 자녀를 도와준 것 자체가 아니라 선을 정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그때그때 감정으로 도와줬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자녀들에게도 죄책감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자녀들은 도와드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그게 가족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도움일까요? 첫째,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비상자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돕더라도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내 노후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자녀를 돕는 거죠. 둘째,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 지원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도와준다면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여유될 때 조금씩 갚아줘라고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갚으라고 하는 게 야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자녀에게도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자녀의 실패를 모두 떠안지 마세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잘못된 투자를 부모가 메워주면
자녀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도와주되 선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우리도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명확히 말하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이다.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이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 없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죠. 반대로 부모가 노후에 어려워지며 자녀들은 죄책감과 부담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단단히 지키면서 적절한 선에서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 세대에게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체면 때문에 지갑을 열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체면도 있지. 남들 앞에서 쪼잔해 보이긴 싫어. 친구들이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체면 소비의 시작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괜히 계산서를 먼저 낚아채고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하면 관심 없어도 따라가고 명품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브랜드를 고집하고 골프를 배운 적도 없는데 주변에서 다들 친다니까 시작하고 이런 소비들이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월 연금이 250만 원이었는데 매달 모임비와 경조사비로만 7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골프 모임, 등산 모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번은 약속이 있었죠. 각 모임마다 회비나 식사비가 들고 가끔은 선물도 사야 하고 2차 가면 또 돈이 들고 문제는 그분이 정작 이런 모임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다들 나오는데 나만 안 나가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즉 즐거워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에 한 달에 7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돈 없어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손주가 뭘 사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도 사주고 자녀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하느라 괜히 비싼 음식점을 고집하고 명절에는 용돈을 많이 줘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 5만 원씩 주거든요. 안 그러면 인색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근데 손주가 셋이니까 한 번 모이면 15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두세 번 오면 3,045만 원이고 제 용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체면 소비는 왜 위험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체면 소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작년에 여행 갔으면 올해도 가야 하고 작년에 용돈 5만 원 줬으면 올해도 줘야 하고 지난번에 계산했으면 이번에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게다가 체면 소비는 대부분 남들 눈을 의식한 소비이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미루고 집 수리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뭐하고 넘어가고 보험료 내기 빠듯해서 해지하고 정작 내 건강과 안전에는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1위가 바로 사회적 체면을 위한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걸, 그때 그 돈으로 집을 고칠 걸, 그때 그 돈을 저축해둘 거리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면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내 소비의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이 돈을 쓰는 이유가 내가 정말 원해서인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는 게 정말 즐겁고 의미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바라며 그건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임의 빈도와 금액을 조절하세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부담스러울 텐데 회비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들에게 요즘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서 예전처럼 많이 도와주긴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가족 간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용돈을 조금만 줄게. 대신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라고 하며 아이들은 금액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친구, 가족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수십 개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해해 줄 겁니다. 오히려 요즘 어때? 힘든 거 있어? 라고 물어봐 줄 거예요. 다섯째, 체면이 아닌 가치로 소비하세요. 이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진짜 가치가 있나?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비싼 식당에서 한 끼 먹는 것보다 저렴한 식당에서 편하게 먹고 나머지 돈으로 건강검진 받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품위는 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소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품위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면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계획 없는 충동 소비와 대출입니다. 이건 앞의 세 가지 습관과 조금 다릅니다. 할부나 자녀 지원, 체면 소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 충동 소비는 말 그대로 순간의 충동으로 이뤄지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나중에 메우면 돼.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소비들이 있습니다. TV 홈쇼핑을 보다가 지금만 특별 가격이라는 말에 넘어가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오늘만 할인이라는 문구에 클릭하고 지나가다 세일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들어가서 지갑을 여는 거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물건이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결제도 간편해서 카드 번호 입력할 필요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끝나죠. 이런 편리함이 오히려 충동 소비를 부추깁니다. 예전에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면서 정말 살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이 구매가 완료되는 겁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게 택배가 집에 쌓여요.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내가 이걸 샀구나 하고 깨닫죠. 문제는 대부분 꼭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충동 소비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충동 소비는 대부분 필요가 아닌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갖고 싶어서 기분이 우울해서 심심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 후에 후회하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둘째, 충동 소비는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샀는데 오늘도 뭔가 사고 싶어. 물건을 사야 기분이 풀려하는 식으로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중독과 비슷합니다. 셋째, 충동 소비는 재정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이번 달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충동적으로 큰 돈을 써버리면 계획이 의미 없어집니다. 이번 달은 100만 원만 쓰자고 다짐했는데 충동적으로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버리면 나머지 반달을 50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충동이 대출로 이어질 때입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정말 급할 때를 위한 비상수단이어야 하는데 충동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항상 마이너스 20만 300만 원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마이너스를 메우고 다시 생활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쌓이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연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매달 2만 3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도 줄여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리고 가끔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분이 급하게 돈 쓸 일의 대부분이 사실 충동 소비였다는 겁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서 손주 생일이라서 TV에서 본 건강식품이 좋아 보여서 이런 일들이 급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자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큰 돈을 한 번에 잃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고정 이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월 3만원, 카드론 이자 월 5만원, 신용대출 이자 월 10만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8만원이 그냥 이자로 나갑니다. 1년이면 216만원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216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자만 내다 보면 원금은 절대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지면 또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가 더 늘어나고 이게 바로 빚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동소비와 무계획적 대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24시간 규칙을 만드세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최소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물건은 무조건 하루를 기다려보세요. 신기하게도 24시간이 지나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내일도 필요할 테니까요. 둘째, 쇼핑 앱과 홈쇼핑 채널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을 삭제하고 TV에서 홈쇼핑 채널을 차단하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경하는 것 자체가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셋째, 현금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한 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아서 항목별로 봉투에 나눠 담는 겁니다.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여가비 봉투. 이렇게 나누면 내가 얼마나 쓰는지 눈에 보이고 현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소비에 더 신중해집니다. 넷째,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을 없애세요. 급할 때 필요한데 어떡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급한 일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닌데도 쉽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차라리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두는 게 낫습니다. 다섯째, 이미 대출이 있다면 눈덩이 상환법을 쓰세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출부터 집중적으로 갚는 겁니다. 다른 대출은 최소 금액만 갚고 여유 자금은 모두 고금리 대출 상환에 쏟는 거죠. 가장 비싼 이자부터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여섯째, 충동소비의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많은 경우 충동소비는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외로워서, 무료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쇼핑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책, 독서, 친구와의 전화통화, 취미활동. 돈 안 들이고도 마음을 채울 방법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을 더 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지금 당장 모든 빚을 갚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상황은 나아집니다.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이라도 줄어들 테니까요. 계획 없는 충동소비와 대출은 마치 작은 구멍이 난 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장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기까지 노후 파산을 부르는 4가지 돈 쓰는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없는 카드 할부, 과도한 자녀 지원, 체면을 위한 소비, 그리고 계획 없는 충동 소비와 대출. 혹시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내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지난 3개월간 카드 명세서를 꺼내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할부는 몇 개나 있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일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4가지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딱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할부를 만들지 않겠다. 이번 주부터는 모임을 1개 줄이겠다.
오늘부터는 물건 사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리겠다.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셋째,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앉아서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대화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예전처럼은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상금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급할 때마다 대출을 받거나 할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5만 원씩만 저축해도 10개월이면 5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그리고 쓴 만큼은 다시 채워놓으세요. 다섯째, 내년 예산을 세워보세요. 지금 당장 내년 전체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면 다음 달 예산이라도 세워보세요. 연금이나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얼마이고 변동 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돈을 쓸 때 훨씬 신중해집니다. 여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무료 재무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역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일곱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한 달 동안 새로운 할부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축하할 일입니다. 이번 달에 충동 구매를 참았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 파산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인 습관들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재테크 전략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을 대하는 작은 습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국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카드를 한 번 덜 긋는 것, 오늘 충동 구매를 한 번 참는 것, 오늘 자녀에게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것, 오늘 체면보다 실속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내가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그때 잘 결정했어.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다짐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할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쇼핑 앱을 지우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과 재정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그 다짐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기는 아까운 정보입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후년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의 나는 고마워할 겁니다. 60세에 시작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나이는 숫자일 뿐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